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략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 수행과 피로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항상 나타나는 부작용이 피로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피로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데이비드 카스틸입니다. 자, 데이비드 카스틸은 우리 인간이 운동할 때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어떤 역할을 하며 데이비드 카스틸은 또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달리기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근클리코겐 또는 스포츠 음료 그리고 운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 향상 보조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은 근섬유 형태를 연구를 해서 바이옵시에 의해서 근섬유를 분석했다는 거죠. 저도 석사 논문할 때 데이비드 카스틸의 희생자가 돼서 저 근육을 바이옵시에 의해서 적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30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1991년도에 볼스테이트 가서 석사 학위를 딸 때의 모습입니다. 참 이때는 애땠었는데요. 데이비드 카스틸 제자로서 3년 동안 볼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운동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산소성 에너지를 쓰는지 유산소성 에너지를 쓰는지 이 에너지 생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산소성 에너지는 크레아틴 인산과 해당 작용이 있고 유산소성 에너지원은 최대 산소 섭취량, 심박 출량, 산소 전달,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런 요소들이 유산소성 에너지원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선천적인 재능의 형태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 피로가 생기는데요. 피로의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하게 우리가 근수축을 하면 근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전해질에 대한 항상성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중추 피로와 말초 피로가 생기는데요. 말초 피로에는 신경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근수축 에너지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잠재적인 피로에 대한 발생 메커니즘을 보면 정신과 뇌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래서 근육에 있는 십자형 가교에 의해서 근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힘과 파워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피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피로 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보면 체내 근육을 보통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닥터 카스틸이 근육에 대해서 독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 피로는 중추성이나 말초성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을 적출해서 우리가 피로에 대한 연구를 하면 중추 피로를 제거하고 말초 피로에서 필요한 그런 생리학적인 근육에 나타나는 생리학적인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닥터 카스틸이 많이 연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추 피로를 보면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 단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중추 피로가 피곤해지면 운동 단위 수가 감소하고 운동 단위를 활성화시키는 빈도가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그림을 보면 하나의 운동 뉴런에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근섬유의 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 단위 모터 유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경과 그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수를
우리가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 더 민첩해지고 더 파워풀해지는 이유가 바로 운동 단위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의 운동섬유와 감각섬유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가 중추신경에서 신경이 내려오면 그러면 체성 운동신경원에 의해서 골격근을 움직이게끔 됩니다. 근데 우리 근육에 있는 수용기에서는 감각신경원으로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내줘서 이것이 중추신경계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경원은 자율운동신경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나 평활근이나 분비선은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신경이 가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을 너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신경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초피로인데요. 말초피로는 근육이 수축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될 때는 우리가 십자형 각요에 의해서 ATP가 생성이 되는데요. 크레아틴 인산이 빨리 ATP를 보충하기 위해서 크레아틴 인산이 에너지원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P에 포스포크레아틴이 풍부하면 빨리 이것이 ATP가 되고 나머지는 크레아틴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10초 이내의 운동에서는 ATP, PC 시스템이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크레아틴 인산이 고갈되면 그러면 이제 ADP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마이오키나제에 의해서 ADP와 ADP가 합쳐져서 ATP가 되고 세 개의 ATP가 되고 이 중에 하나는 AMP 아데나신 모노포스페이트로 해서 AMP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빨리 ATP가 보충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ATP가 모자르면 그러면 ATP 생산을 위해서 해당 작용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말초피로를 보면 일어나는 현상은 근육이 ATP 이온과 공권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초피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되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ATP의 이용률을 낮추려고 우리 몸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ATP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포스페이트, 무기인산이 많이 쌓이면 이것이 신호가 되는데요. 그래서 ADP와 포스페이트가 합쳐져서 ATP 파제에 의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말초에 대한 필요를 작게 하게끔 우리 몸이 작용을 합니다. 자, 운동 강도에 따라서 동원되는 근섬유의 순서를 보면요. 타입1은 지근섬유입니다. 산소를 많이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가장 적합한 운동이 우리 몸의 타입1 지근섬유죠. 그런 다음에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하면 타입2로 변하는데요. 타입2는 속근섬유입니다. 속근섬유는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빠른 수축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2A와 타입2X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1은 가장 큰 산화적인 근섬유 유형이고요. 가장 적은 산화적 능력을 가진 섬유는 타입2X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타입2X가 많이 쓰여지면 그러면 젖산 생성이 증가돼서 우리 몸에 젖산이 증가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 그러면 타입2X의 근섬유 형태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훈련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섬유 형태를 보면
타입1은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의 지근섬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근섬유의 50%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타입2는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라서 우리가 속근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입2에는 타입2A와 타입2X가 있는데요. 타입2X가 가장 빠르게 수축하는 섬유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섬유의 비율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 또 근섬유 형태의 비율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혈액 속의 호르몬 수준이나 운동 형태에 따라서 근섬유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근섬유를 보면요. 우리가 바이옵시에 의해서 근육을 적출하게 되는데요. 저도 석사 논문 때 바이옵시에 의해서 근섬유를 적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비율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조직화학적 염색을 하는데요. 파란색 근섬유는 지근섬유, 타입1 섬유이고요. 이렇게 녹색 섬유는 속근섬유 중에 2A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것은 속근섬유 중에 2X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섬유의 비율을 평가할 때는 이 섬유의 수를 세서 타입1과 타입2에 대한 비율이 얼만큼 되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저는 타입2가 55%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입1이 45% 나와서 저는 빨리 뛰는 속근 섬유가 많이 발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서 근섬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맨 처음에는 타입1 지근 섬유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40% 이상 올라가면, 운동 강도가 40% 이상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속근 섬유도 같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는 타입2 A형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70% 이상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속근 섬유 중에 타입2 X형도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타입2는 이거는 탄수화물을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섬유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젖산이 더 많이 쌓이게끔 되는 겁니다. 자, 초단시간 운동 수행을 보면, 그러면 포환 던지기라든지 높이뛰기라든지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를 보면 타입2 섬유가 많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은 ATP PC 체계와 해당 작용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산소성 AT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단 시간에 10초 이내의 운동을 보면 연습에 의해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기화 각성, 근섬유 분포와 어떤 근섬유가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근파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근파워가 초단 시간의 운동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시간의 운동 수행, 3분 이내의 운동 수행을 보면요. 무산소성에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로 전환하는데요. 10초 이후서부터는 70%가 무산소성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180초가 되면 60% 이상이 유산소성 에너지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3분 이내의 에너지원은, 주요 에너지원은 무산소성 해당 작용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자, 단시간 운동 수행 능력을 보면, 그러면 해당 작용과 크레아틴에 의해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유산소성 시스템에 의한 산소 섭취에 의해서 단시간 운동 수행 능력이 항상 결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근섬유 형태와 어떤 근섬유가 동원되는지, 수축에 관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시간 운동 수행은 3분에서 20분 이내에 운동하는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유산소성 에너지가 생산이 증가가 됩니다. 3분서부터는 60%가 유산소성 ATP가 생성이 되고요. 20분에는 90%가 유산소성 에너지에 의해서
ATP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성 ATP 생산 능력은 운동 수행 능력의 핵심이자 제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심혈관 관계나 아니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함유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최대산소 섭취량에 그런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때는 타입 2 속군 섬유도 동원이 되죠. 그래서 속군 섬유가 사용이 되면 그러면 젖산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젖산 역치가 쌓이는 지점을 늦출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유산성 능력을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 섭취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출량과 근육의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은 최대 심박수와 최대 일회 박출량이 증가해야지만 심장의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되고요. 근육에서 산소를 많이 쓰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의 밀도가 높아져야지만이 근육에서 사용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정도의 운동 수행을 보면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의 90% 미만으로 우리가 운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근섬유 타입 1 형태의 지근섬유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지근섬유는 높은 젖산역치와 운동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운동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데요. 탈수되지 않도록 15분마다 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동 수행 능력을 보면요.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에 대한 그런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젖산역치가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젖산역치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근섬유가 많이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정상태 산소 섭취량이 그러면서 운동역학적으로 생체역학적으로 달리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1시간 이내에 운동하는 유산소 운동 수행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피로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장시간 운동 4시간 정도 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때는 유산소성 에너지가 거의 많이 동원되는데요. 1시간 이상 운동일 때는 근육과 간 글리코겐에서 탄수화물을 공급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점점점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특히 마라톤에서 라스트 피치 때는 유산소성 에너지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이용이 돼서 평상시보다 더 빠르게 라스트 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능력을 보면 그렇죠. 최대 산소 섭취량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과 근육에 당원의 저장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근섬유의 비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젖산역치를 감소시켜야지만이 필요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래서 항정상태의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로를 적게 하면서 4시간의 운동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수행과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중추적 피로와 말초 피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시간대별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시면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